내가 없는 상태란 과연 무엇일까? 0점장. 우리는 흔히 텅 빈 우주 공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저온도 영하 273도씨인 절대온도 0도의 진공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가 아니라 뭔가로 꽉 차 있다는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진공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그곳은 여전히 매우 짧은 찰나의 생멸을 반복하는 입자, 반입자의 쌍들로 꽉 차 있고, 이론상 절대온도 0도에서는 입자마저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무한히 빠른 미세한 움직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자진공 혹은 0점장으로 명명된 이것은 온 우주의 배경 공간을 이루고 있는 셈인데 1입방미터의 이 허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자 쌍의 진동 에너지를 다 합하면 그것만으로도 지구상의 바닷물을 모두 증발시킬 수 있다는 계산 결과도 있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무한한 공짜 에너지인 이 0점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만약 성공한다면 이야말로 미래의 가장 획기적인 대체 에너지가 될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0점 에너지를 끌어다 쓸 물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는 관찰자 효과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양자 차원, 곧 0점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따라서 거시적 차원의 현실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예컨대 우리의 염원은 0점장 위에서 하나의 고리파를 형성하여 전파처럼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고 거기에 0점 에너지가 공명하여 신호가 증폭되면 그 염원이 거시적 물질 세계라는 스크린 위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0점 에너지가 바로 물질 우주를 빚어내는 근본 진료인 셈이다. 우리는 신의 거대한 생각이라는 통찰가들의 말도 바로 이런 뜻일 것이다. 물질 우주는 신이 생각으로서 빚어낸 현실이고 인간은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으로서 물질을 조합하여 자신의 현실을 빚어낸다. 그러니 얼마나 높은 의식 상태에 접속하느냐가 인간인 우리의 창조 능력을 좌우할 것이다. 0점장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감도를 지닌 지극히 섬세한 매질로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날 모든 파동을 담을 수 있는 홀로그램과도 같은 역할을 하여 그곳으로부터 물질 우주라는 입체 영상이 현재라는 무대 위에 비춰져 나온다는 것이다. 홀로그램의 차원은 4차원의 세계라서 그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적 의미를 잃고 동시에 존재한다. 고대 인도인들은 우주 공간을 아카샤라 부르고 거기에는 우주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그 밖의 모든 종교와 문화권의 예지자, 투시가들이 보았다고 하는 하늘의 책, 영계 등도 바로 우주의 홀로그램인 0점장에 기록된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파동 정보를 본 것이다. 그러니 0점장이야말로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으나 모든 나타남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창조의 모태이자 우리의 바람이 현실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나는 무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식을 현실 창조의 무대인 0점장에 접촉시킬 수 있을까? 정보가 담기기 이전 빈 필름으로서 0점장은 어떠한 속성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것이 0점장의 유일한 속성이다. 그러한 제로 상태의 0점장에 나의 정신 에너지를 동조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의식 상태도 아무런 속성을 띠지 않는 제로 존재 상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나라고 여겼던 속성들을 버리는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의식을 텅 비워서 무속성의 제로 상태로 만들므로써 우주 의식에 접속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순수한 영혼을 오롯이 내보내기만 한다면, 영점 에너지가 거기에 공명하여 레이저 입체상보다 더 선명한 물질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자 약속이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한한 우주 에너지를 이용하여 마음껏 꿈을 펼치는 현실 창조자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의식을 텅 비우기만 한다면 말이다. 만물은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어서 한순간도 고정불변하지 않는데, 불가에서는 이런 상태를 일컬어 항상 한 것이 없음, 즉 무상이라 한다. 존재란 어떤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 그 자체를 뜻한다. 조금만 통찰해보면 우리는 고정된 듯이 보이는 모든 현상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의 일부분일 뿐이며, 만물은 우주의 흐름을 따라 쉴 새 없이 생멸하며 변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양의 기철학에서는 형체로 드러난 물질을 기가 잠시 모인 상태이고, 기가 흩어지면 물질도 소멸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상은 황제내경의 형기약설로부터 발전되어 왔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무려 5,000년 전에 사람들이 20세기 현대 과학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자생물학은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명제를 근거로 인간 유기체를 분자와 원자로 구성된 세포의 집합으로 설명한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원 교수인 셔원 널랜드는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단백질 화합물질로서 36년 전부터 존재해온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일 뿐이다. 그로부터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에너지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양자 차원으로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몸이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광대한 허공 속에서 드문드문 깜빡거리며 생멸을 반복하는 입자들의 집합일 뿐인 것이다. 그뿐인가? 몸속의 세포들 또한 끊임없이 생명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어서 고정불변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나의 몸부터가 무상 그 자체인 것이다. 이처럼 우주의 삼라만상이 본래 무상하므로 그 중에서 일부만을 취해 나라고 여기는 생각 또한 허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재범무화를 설한다. 이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뜻이다. 나는 어떤 일정한 상태라기보다는 가변적인 속성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무아라는 것은 어떤 속성도 존재하지 않는 여여한 어떤 상태를 가리킨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처한 상황 속의 역할을 나라고 생각한다. 집안일을 돌보는 주부는 자신을 한 아이의 엄마라고 인식하고, 직장인은 자신을 한 회사의 직원이라고 인식한다. 쇼핑을 하러 백화점에 갔을 때는 고객이 되며, 애인과 둘이 있을 때는 사랑에 빠진 여자로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늘 변하는 상대적인 속성을 규정할 뿐,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껏 나라고 여겨왔던 속성들을 관찰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한다. 숨을 쉬고 있는 나를 관찰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나를 관찰하고 잠들었다 깨어나는 나를 관찰해보라. 그러다 보면 여러 속성 사이를 오가는 나를 관찰하고 있는 새로운 나를 인식하게 된다.
이때 상대적인 속성의 나는 대상으로 바뀌고 그것을 관찰하는 또 다른 나가 주체로서 드러난다. 상황에 따라 생각과 행동으로 변화무쌍하게 반응하는 상대적인 나는 실체가 없다. 다만 그런 나를 고요히 지켜보고 있는 불변의 관찰자인 그 존재 상태가 바로 우리의 실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관찰자는 누구인가? 힌두교에서는 불변불멸인 나의 실체를 아트만이라고 부른다. 만물은 항상 변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 또는 관찰하는 의식 상태는 엄연히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이고 창조를 일으키는 장본인인 것이다. 창조의 에너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이 관찰자를 일깨워야 한다. 관찰자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제로 포인트에서 만나게 되는 진정한 나, 거짓 나에 의해 가려져 있던 본래의 나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세한 변화와 외부의 모든 현상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나와 만나게 된다. 이 관찰자는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속성도 형체도 없이 단지 알아차리는 의식으로서 존재한다. 우리의 의식 상태가 작은 나를 벗어나 섬세 미묘하고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됐을 때 그 나의 의도가 담긴 관찰은 우주를 변화시킨다. 이 의식 상태가 바로 영점장에 접속된 의식 상태이다. 텔레비전 수신기의 전원 에너지가 미약한 전파를 증폭시켜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시키듯이 관찰자의 의식 상태야말로 어떤 염원이든 증폭시켜 생생한 현실로 창조시켜줄 영점 에너지에 연결된 현실 창조자의 의식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관찰자는 거짓 나의 균형을 잃은 감정과 결핍과 욕망이 뒤범벅된 염원에 반응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관찰자는 고요한 가운데 완벽한 균형을 유지한 채 모든 것을 올바로 지켜본다.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란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반야란 총체적 관점이란 뜻이다. 사물을 어느 한쪽에서 치우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지이고 모든 각도로부터 바라보는 것이 곧 지혜란 말이다. 우리가 진정한 나인 관찰자가 될 때 우리는 반야와 영점 에너지로서 자신이 경험해야 할 현실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기 시작한다. 순수한 바람은 그 자체가 곧 창조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진이와 나는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진이에게 소원을 빌 필요도 없다. 이 관찰자의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로 법칙들을 숙지하고 수시로 연습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우주의 신비와 만나게 된다. 이 세계는 실제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이다. 관찰자 되기 연습. 관찰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관찰자로 인식하는 연습을 하여 그에 익숙해져야 한다. 나라고 믿었던 모든 속성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객관화시키는 연습을 해보자. 우리는 지금껏 처해진 상황에 적응하는 데만 급급한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 연습은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능동형으로 바꾸어 관찰자의 의식 상태에 머물도록 도와준다. 첫째, 본인의 이름을 다른 사람을 부르듯 불러본다. 둘째, 본인의 이름과 현재의 상황을 넣어서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말해본다. 뭔가 새로운 느낌이 느껴지면 문장을 바꾸어서 또 해본다. 예, 아무개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
아무개는 지금 무엇을 원한다. 셋째, 이처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는 관찰하는 주체가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측면을 제대로 관찰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존재하게 된다. 즉, 제로 포인트에 머무는 것이다. 내려놓음의 신비. 무상과 무아의 깨달음이 불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라고 강조하면서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외친다. 나의 길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나의 본질, 곧 진정한 나와 마주하게 된다. 종교인들은 나를 내려놓았더니 신과 만나게 되었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들 말한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그동안 나라고 규정지어왔던 모든 관념들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이다. 그때 우리는 일상적인 능력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겪게 된다. 종교인들은 그것을 신의 뜻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우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현실 창조는 어떤 종교를 믿든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적이기 때문이다. 우주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서서 자신의 본 모습을 각성함으로써 현실 창조를 체험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종교가 말하는 궁극적인 그것을 만나게 된다. 모든 종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그 단 하나의 목적은 바로 거짓 나의 완전한 소멸이다. 그리고 거짓 나를 소멸시킴으로써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신비한 조화를 이뤄내는 제로의 상태로 들어가는 길이다. 나를 버리라. 나를 비우라. 그리고 고요해지라.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해왔고 또 존재할 그것만이 고요하게 있을 뿐. 알아차림, 자가정보 수정 시스템. 나의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배심원들과 도식들, 자동적 사고를 잘 들여다보면 이미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오류들이 무수히 발견된다. 우리는 남의 잘못은 쉽게 발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관대하거나 아예 부인해버린다. 그러니 자신의 정보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물론 그 오류의 정도가 심각하여 심리적 병증까지 나타나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더 악화되지 않도록 스스로 내면을 잘 살펴서 부단히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몸이 자가 면역 체계를 통해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정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오류를 막아내는 자가 정보 시스템이 있다. 이를 불교에서는 알아차림 또는 마음챙김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자신의 정보체계의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의 발견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문제의 인식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상황을 바꿔놓을 수가 없는 법이다. 하지만 잠재의식 속의 배심원들은 이 알아차림을 해방하려고 기를 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알아차리다 보면 잠재의식 속의 정보의 오류가 자동적으로 수정되면서 자신이 삭제되어 버릴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심원들은 내부의 원인을 분노, 억울함 등의 감정으로 돌려 외부의 대상에다 투사하는
교묘한 방어 기제를 펼쳐서 우리의 주의를 알아차림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오류를 안고 살아왔든 간에 마음은 언제나 원점으로부터 스스로를 재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객관화시켜서 살펴보고 정보 처리상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올바른 사고가 가능해질 때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창조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무의식을 스스로 알아차린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들을 하나씩 둘씩 알아차리다 보면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필요 없는 감정이며 과거의 찌꺼기로부터 올라온 기억의 잔재임을 알게 된다. 그렇게 나라고 생각했던 감정들로부터 나를 떼어놓는 데 익숙해지면 더 이상 과거의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하지 않게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와 분리된 감정은 더 이상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소멸해버린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감정들이 제거되어 가는 동안 자가치유가 일어난다. 치유란 대단한 능력이 아니다. 그저 내가 아닌 것들을 구별해내고 나로부터 분리해냄으로써 온전한 나 자신을 찾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이처럼 자가치유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점검 모니터링의 자연스러운 부순물이다. 이봐, 저 사람이 널 쳐다보잖아. 아마도 네 몸매가 너무 뚱뚱해서 쳐다보는 걸 거야. 저 사람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마도 애정결핍인 게 틀림없어.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하라는 거지? 실패하면 어떻게 해? 난 실패가 너무 무서워.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말을 걸면서 현재의 정보를 왜곡하려 한다. 하지만 나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이며 배심원들의 고용주 또한 나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알아차림 뿐이다. 배심원들이 방해한다면 배심원들이 방해하고 있구나 하고 담담하게 알아차리라. 그리고 배심원들의 주장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찬찬히 살펴 알아차리라. 그러면 그것들은 더 이상 주인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잠재의식의 깊은 곳에 관심을 기울여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정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엉망으로 엉킨 털실로는 스웨터를 짤 수가 없다. 뜨개질을 하려면 먼저 털실에 엉킨 부분을 찬찬히 다 풀어서 다시 반듯하게 감아야 한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통찰에 익숙해지면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현실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진실한 염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곧장 우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춘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 속에 함몰되어 휘둘리지 말고 그저 나에게 그런 감정이 올라왔다는 사실만을 알아차린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다가 너 요즘 뚱뚱해진 것 같은데 그만 좀 먹어. 돼지 같아. 라는 말을 듣는다면 곧장 화를 내면서 반응하지 말고 대신 내 안에 기분 나빠하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둘째, 감정을 바라본다. 어떤 감정이 올라왔다면 그것을 잠시 가만히 바라보라. 어떤 반응도 하지 말고 그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세심하게 느끼고 관찰해보라. 셋째,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 그것이 어떠한 감정인지 살펴보고 가장 정확한 이름을 붙여본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뚱뚱하다고 돼지 같다고 놀렸을 때 그 기분 나빠하는 무언가가 수치심인지 소외감인지 억울함인지를 살펴보고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이름을 붙여본다. 넷째,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차린다.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통해 그 감정의 특징을 파악했다면 그 감정이 어디로부터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라. 그것은 아마도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어떤 도식에 의해 나타난 반응일 것이다. 그것은 단지 내 기억의 잔재이자 부속물에 불과하므로 나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내 안에서 잠시 떠오른 하나의 감정일 뿐이다. 다섯째, 그 감정을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내가 그 감정의 출처를 밝히고 그것의 무상함을 스스로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려보라. 하나의 감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면 곧바로 새로운 생각과 감정이 잇따라 일어나곤 한다. 그럴 때는 그것들이 흐르는 대로 신속하게 그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알아차린다. 여섯째,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한다. 의식을 집중하여 알아차림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알아차림의 상태가 줄곧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처음에 일어났던 생각과 감정은 잠재의식 속의 오류로부터 일어난 것이며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다는 암과 함께 감정의 분리가 일어난다. 알아차림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평정심으로써 불필요한 언쟁과 다툼을 줄일 수 있게 된다.